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특별한 분의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2007년 뉴욕타임즈에 도시의 지하세계를 탐험하는 사람들의 전설, 레전드로 소개된 사진작가이자 행위예술가 김미루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바로 며칠 전에 김미루 작가의 예술적 여정을 기록한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제목이 문도 선행록인데요. 문도, 도를 물어 선행, 선적으로 걸어간 기록이라는 뜻인데 책을 다 읽으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저절로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이 책을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책이 굉장히 두꺼운데 사진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사진이 큼직큼직하게 들어가 있고 작가의 예술적 문제의식이 지적인 자극과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데다 실제 여행담의 내용이 너무나 놀라워서 다 읽을 때까지 책상에만 앉으면 무조건 자동 반사로 계속 보게 됐는데요. 이 사진은 책의 표지에 쓰인 사진인데요. 아름다운 사막의 능선을 낙타와 인간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낙타와 인간이 돌을 묻기 위해 함께 길을 떠나는 것 같은 장면인데요. 그런데 낙타와 함께 있는 이 인간의 실루엣을 보면서 저는 김미루 작가가 왜 누드로 사진을 찍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옷을 입었다면 실루엣이 뭉개질 뿐 아니라 특정한 시대의 특정한 문화 속 인물이 보여질 수밖에 없지만 누드기 때문에 마치 인간의 기본적인 특징을 담은 그림 문자처럼 긴 머리와 가슴과 엉덩이의 굴곡을 통해 한 여성 인간이 낙타와 함께 걷고 있다는 최소한의 정보를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누굴까요? 사진만 보면 마치 다른 사진작가가 낙타와 모델을 미리 준비시킨 다음에 큐 사인을 주고 걸어가는 모습을 찍은 것 같지만 이 사진의 비하인드는 이렇습니다. 여기는 인도의 타르 사막인데요. 먼저 김미루 작가가 저기쯤에서 사진을 찍고 싶다는 뜻으로 사막의 능선을 가리키면 길을 안내한 낙타 양육사 다디아가 낙타를 몰고 밋밋한 모래 언덕 중에서 작가가 원한 지점으로 정확하게 낙타를 몰고 갑니다. 이때 곧바로 가면 낙타 발자국이 전면에 남기 때문에 반드시 빙 돌아서 작가가 정한 프레임 직전까지 낙타를 몰고 가야 하는데요. 낙타가 준비되면 다디아는 카메라가 있는 곳으로 달려오고 그 사이에 김미루 작가는 낙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옷을 벗고 포즈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의 셔터를 누른 것은 현지인인 낙타 양육사 다디아였는데요. 프레임이 세팅돼 있고 자동 카메라가 자동으로 찍지만 가끔씩 셔터를 눌러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관광사진도 아닌 작품사진이 이런 과정을 통해 탄생했다는 게 정말 놀라웠는데요. 모델이기도 한 김미루 작가가 프레임을 벗어나면 다디아가 몸짓으로 그 사실을 알려서 작업을 도왔다고 하는데요. 다디아는 사막에 대한 지형적 이해가 뛰어난 것은 물론 이 예술 작업을 직관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작가는 다디아를 만난 인도의 타르 사막에서 가장 최고의 작품을 건질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평생 예술을 접해본 적이 없어도 자연 속에서 동물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뭐라 말할 수 없는 자연적인 심미적인 감각이 있어서 즉석에서 훌륭한 예술가의 조수가 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실제로 다디아의 가족이 살고 있는 동화책에 나올 것 같은 작은 집인데요. 김미루 작가는 다디아의 집과 창고 사이에서 노숙하면서 여기에서 일주일을 지냈다고 합니다. 김미루 작가가 들른 사막은 인도의 사막뿐이 아니었습니다. 2012년 1월경에 아프리카 말리의 팀북투 사막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현지인과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피해 작업의 의도를 이해한 단 한 명의 현지인 여행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서 몰래 찍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철저하게 몰래 찍은 가장 큰 이유는 도움을 준 가이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여성의 나체 사진 찍는 것을 도왔다는 게 지역사회에 알려지면 그 사람의 경제활동에 큰 불이익이 닥칠 수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몽고 고비 사막의 콩고린 엘스라는 곳입니다. 저도 이 책에서 처음 알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낙타의 모습이 혹이 2개 있는 쌍복 낙타인데요. 그런데 이 쌍복 낙타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앙아시아에서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 긴 털을 멋지게 기른 모습이 쌍복 낙타만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중동의 오아시스를 배경으로 쌍복 낙타가 서 있으면 말이 안 되겠죠. 이 외에도 작가는 요르단 남부의 와디럼 사막과 이집트 사하라의 신비로운 흰 사막, 화이트 데저트와 검은 사막, 블랙 데저트에서도 작업을 했는데요. 물론 이 책에 그 아름다운 사진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김미루 작가가 전 세계의 사막을 찾았던 총 3년에 걸친 이 여행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히 그 지역에 도착해서 낙타와 촬영만 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 일주일에서 보름 이상 현지 사람들의 집에서 그들과 같은 옷을 입고 함께 먹으면서 생활을 했다는 점인데요. 요르단 암만에서는 1년 넘게 정착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미루 작가가 이렇게 한 것은 이런 체험까지가 예술 행위의 과정에 포함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노력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문제들이 이 책에서 긴장감을 형성해내고 있습니다. 하필 사막을 배경으로 골랐는데 사막 주변은 아직도 가부장적인 종족 생활을 하는 지역이 대부분이고 내전이 벌어지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제 막 30살이 된 젊은 여성이 혼자서 그런 지역을 여행하는 것도 힘든데 여성의 신체를 밖으로 내보이는 게 금기시되는 곳에서 동물인 낙타와 함께 옷을 벗고 사진을 찍는다는 게 매 순간 읽는 사람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연속이었는데요. 그런데 작가가 이렇게 홀로 모험을 강행한 이유는 혼자 가야 현지인들이 대견하게 여겨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조수를 한 명이라도 데리고 가게 되면 체류 비용도 문제지만 현지 사람들의 삶에 온전히 녹아들어갈 수가 없어서 오히려 작업의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건데요. 우리가 김미루 작가의 예술에서 감명을 받는 것은 바로 이런 모험 정신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낙타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김미루 작가가 낙타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워낙 동물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진화의 과정에서 낙타가 포식 동물들에게 쫓기고 쫓기다가 아무도 살 수 없는 최악의 환경인 사막까지 쫓겨가서 마침내 사막에서 살 수 있도록 진화했다는 점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사막에서 평화의 승리자가 된 이 순결한 초식 동물이 작가가 추구하는 평화의 테마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낙타가 있는 사막에 가서 사진을 찍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낙타는 음악을 상당히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스피커에서 음악이 흘러나오면 주변의 개나 양들은 신경 쓰지 않지만 낙타는 스피커에 머리를 집어넣고 듣는다고 하는데요. 또 낙타는 화가 나면 반드시 상대방에게 침을 뱉는데 그 침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예민한 감성뿐 아니라 이성적 능력도 가진 낙타는 지능이 높아서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고 원수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몇 년 후에 만나도 반드시 복수를 한다고 하는데요. 낙타가 평화를 상징하지만 낙타 개개인의 성질은 그리 순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책에는 김미루 작가가 이집트에서 운명적으로 만난 보사라는 낙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보사는 친구 낙타의 죽음을 바로 옆에서 목격한 뒤에 충격을 받아서 음식 먹기를 거부하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주는 먹이는 일체 먹지 않고
가까이 다가오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는데 오직 자신과 교감하려고 하는 김미루 작가가 주는 먹이만을 먹고 마사지까지 허용하는 것을 보고 현지인들이 놀라워하면서 작가를 낙타 의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죽음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낙타가 죽음에 대한 예감과 결단을 갖고 있다는 게 놀라웠는데요. 김미루 작가가 사막을 택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사막 유목민들의 삶에는 도시에서는 완전히 사라진 인간과 동물 간의 밀착된 유기적 상생관계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도시인이 애완동물을 집 안에서 키우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인간이 가축을 키우고 거기서 직접 우유와 살과 뼈와 가죽을 얻는 삶에 관한 건데요. 김미루 작가는 유목민이 염소를 도살하는 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해서 전시했는데 우리가 고기를 먹는다는 것에는 반드시 귀한 생명을 도축하는 과정이 포함된다는 것과 도축해서 조리된 고기를 먹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축제였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인데요. 김미루 작가는 우리가 이 과정을 모르면 그저 대량 생산된 고기의 맹목적인 소비자가 될 뿐이라고 말합니다. 김미루 작가는 이미 자연스러운 생태적 순환으로서의 고기 먹음이 아니라 동물이 대량 식품 생산의 단순한 물리적 재료로 취급되는 비극을 폭로하기 위해 도살 직전에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와 인간이 다를 바 없다는 메시지를 시각적 충격으로서 우리에게 전달한 바 있는데요. 작가는 미국인이 아침에는 소시지와 베이컨을 먹고 점심에는 고기가 들어간 햄버거나 샌드위치를 먹고 저녁에는 닭고기와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별 의식 없이 삶 전체를 대량 생산된 고기로 도배질을 한 다음 헬스를 즐기면서 가장 문화적인 척 한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평화주의자인 낙타에 대한 관심에서 대량 생산된 육류 소비에 대한 근원적 질문까지 예술로 표현된 김미루 작가의 문제의식은 21세기 인류가 지향해야 할 모습을 세계적인 사상가 못지않게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논리적 언어가 아닌 시각적인 체험 행위를 통해 보다 직관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책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김미루 작가가 인도의 쥐 사원에서 행한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도의 카르니 마타 사원은 쥐를 숭배하는 사원인데 저는 이런 사원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인도 라자스탄 지역의 차란이라는 카스트에 속하는 사람들은 쥐를 자신의 조상이 환생했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죽어도 역시 쥐로 다시 태어날 거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이 사원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행자가 아닌 현지인 순례자들인데 이곳에는 수천 마리의 쥐들이 살고 있고 순례자들은 신발을 벗고 맨발로 입장해야 하는데요. 곳곳에 숭배하는 쥐들에게 바쳐진 음식물과 우유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김미루 작가가 이곳에서 쥐들과 같은 그릇에 함께 우유를 먹겠다고 해서 사원의 사제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작가는 새 쟁반에 새 우유를 넘치도록 따르고 우유가 넘쳐 흐른 바닥에 그대로 앉아서 2시간 동안 쥐들과 함께 우유를 먹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던 순례자들이 차츰 작가 앞에서 경건하게 절을 하고 작가의 무릎에 손을 얹거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 자신의 아이를 옆에 앉히기도 했는데요. 작업의 말미에 사제가 바나나를 잘라서 소매에 숨기면 쥐들이 많이 모여든다는 팁을 알려줘서 그렇게 했더니 진짜 쥐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배가 고파서 작가도 바나나를 하나 먹었다고 하는데요. 인간이 쥐들과도 함께 상생할 수 있다는 것을 웅변하는 이 충격적인 퍼포먼스는 즉흥적으로 기획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2008년경에 김미루 작가는 자신이 살던 뉴욕의 아파트에서
한 쌍의 쥐를 키워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쥐가 생각보다 더럽거나 징그럽지 않고 다른 애완동물처럼 자신의 생활 영역 안에서는 절대 용변을 보지 않고 항상 자기 몸을 청결하게 관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뉴욕의 버려진 옛 공간들에 관심을 가졌던 것도 그곳에 가면 쥐를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고 하는데요. 김미루 작가가 아무나 할 수 없는 인상적인 작업을 한 걸 보면 굉장히 씩씩하고 강한 성격일 것 같은데, 테드 강연이나 국내 인터뷰들을 보면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정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두려움과 결벽증을 이겨내고 묵묵하고 우직하게 작업의 성과를 얻어내는 모습이 제가 이 책을 읽는 내내 느꼈던 놀라움과 흥미로움의 정체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몽고의 고비 사막 한가운데서 말 한마디 안 통하는 유목민 아저씨와 게르에서 단 둘이 생활하면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아저씨가 평생 씻지 않은 손으로 염소똥을 만진 직후에 만들어준 음식을 열심히 먹고 맛있어서 싹싹 비우고 있는 중인데요. 김미루 작가는 이런 체험 여행의 목표를 사진 작품을 완성하는 데만 두지 않았습니다. 2007년 이후 20대 중반에 이미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예술가가 됐고, 얼마든지 그 명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작업만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햇수로 2년의 기간을 요르단의 최남단인 와디럼이라는 곳에서 혼자 살면서 예술의 본질을 고민하고 행위예술가로서 예술과 삶을 일치시키려는 진지한 노력을 했는데요. 이 책은 2012년에서 2014년까지의 기록이기 때문에 책을 다 읽은 이후에 김미루 작가가 이 다음에는 어떤 작업을 했는지 너무 궁금해서 찾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사막과 낙타 이후 김미루 작가의 또 다른 모험의 주제는 애벌레였습니다. 갑자기 애벌레라니 그냥 들으면 너무 엉뚱한 변신 같아 보이는데, 그러나 작가의 문제의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했습니다. 작가는 현대 인간이 처한 가장 큰 비극이 배고픔이라고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착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잘 살아서 배고픔의 문제와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청년 문제와 농촌 문제, 북한 문제에서 안정적인 식량 공급의 문제를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가가 도전한 것이 벌레 먹기인데요. 작은 벌레와 애벌레는 앞으로 인류에게 단백질을 제공할 가장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음식이라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정작 거부감 때문에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작가 역시 처음엔 벌레에 대한 거부감과 공포감을 극복해야 했는데요. 김미루 작가의 사진을 보면 입에 애벌레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애벌레는 혐오스럽지 않고 아름답고 충분히 먹을 수 있다는 사인을 주는 그런 작품인데요. 만약에 대량 생산된 육류 대신 벌레 음식이 상용화된다면 훌륭한 정치가의 지도력 때문이 아니라 김미루 작가의 이 사진 한 장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미루 작가는 도올 선생님의 막내 따님이죠. 도올 선생님께서 하버드에서 공부하실 때 미국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은 한국에서 보냈지만 중학교 때 홀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컬럼비아 대학교 불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의대 공부를 하다가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세계적인 미술대학인 뉴욕 플랫 인스티튜트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다고 하는데요. 김미루 작가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과 리온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에 소장돼 있다고 합니다. 전 지구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우리는 결코 이전과 똑같은 세계로 돌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책을 코로나 사태 이전에 읽었다면 그냥 흥미로운 여행기로 읽고 말았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김미루 작가가 작품을 통해 꾸준히 제시해온 인간과 자연의 지속 가능한 생태 순환적 삶에 관한 문제의식은 코로나 사태 이후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절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곳곳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미래가 그냥 다가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체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거라면, 우리가 지금껏 살아온 물질 문명 세계의 편견에서 벗어나서 평화적이고 좀 더 생태 순환적인 미래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 책을 읽고 하게 됐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좁은 세계의 편견을 깨는 묵직한 문제 제기를 아름다운 사진을 통해 시적으로 전달하고 있는데요. 문도 선행록, 이 책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비전과 지적인 영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